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바로 지난번 영상과 견주면 며칠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좀 오랫동안 저는 말을 안 한 것 같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듣고 지켜야 됐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있잖아요. 소셜 디스턴싱. 그리고 그거의 반대 지점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그 반대 지점에는 접촉과 밀집 그리고 밀도가 높은 곳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밀집과 또 그 밀폐된 곳이라는 오늘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의 그런 발표를 보니까 그런 3밀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그 상황을 맞닥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까지 구축해 놓고 만들어 놓은 룰이나 질서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이제 적응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 아주 얇은 그 마스크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거리 그리고 안전 건강을 지켜주는 그거에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야 2미터 거리 뭐 아니면 1cm도 안 되는 그 마스크의 벽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거리, 관계, 접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술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갖고 있는 입장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정치경제학적인 측면들이 모두 융합돼 있고 얽혀 있고 섞여 있고 엮여 있는 게 바로 미술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또 일정 정도의 관계의 어떤 유격 같은 것들이 미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음, 그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담론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새겨들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셔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태학적 관점이라든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만큼이나 이렇게 밀도 높고 밀집돼서 그리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문화에 훈련돼 있는 종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정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같은 인간이고 우리는 사회화된 인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것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 훈련되거나 내지는 교육받거나 내지는 경험으로 그렇게 쌓여서 받아들여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최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벅스를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대형 카페 같은 데를 가도 다들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소수든 개인이든 간에 다들 각자의 어떤 그 낯설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타벅스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뚝 들어와서 뭐 커피를 주문하고 할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회화됐잖아요. 그런데 최재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 집단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숭이들이 때로 카페에 앉아서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아는 원숭이들끼리 커피를 마시든 뭔가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낯선 원숭이가 들어오면 그건 침입자이고, 그러면 그 기존의 집단이 이 원숭이를 거의 공격하고 내쫓는다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생태학적인 생태계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인간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화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사회적 규율화되어 있는 신체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는 공동체적인 공존에 대해서 마치 그 타고난 생내적인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생내적인 규율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저는 어느 쪽으로 사고를 좀 비약을 해봤냐면, 회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이 다공예술 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했었고, 또 이 책이 계속 건드렸다고, 분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 책이 다뤘던 거는 2000년부터 2020년 약 20년간의 컨템포러리 아트가 어떤 식의 그 구조를 이뤘고, 의사소통 관계를 맺었고,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물망을 형성했는가를 다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 제가 그 286페이지에 보면 포스트 온라인 조건의 현대미술 접촉 이러하고 그 소제목을 달아서 논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난 20여 년간 현대미술이 가졌던 되게 중요한 그 방식은 관계성이었고, 그 관계들이 이를테면 어떤 방식이었냐면 소셜미디어와 모빌리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 내지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들이 매개되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SNS를 통해서 좋아요, 뭐 아니면은 뭐 댓글, 또 아니면은 뭐 그 마팔, 또 리트윗, 이런 식의 어떤 소셜 미디어가 제시하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툴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그런 우리의 그 단지 어떤 그 뭐랄까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취향, 그리고 나아가서는 감각지각적인 어떤 상황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것이 단지 온라인, 처음으로 이제 그 전기선을 통해서, 요즘에 랜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일테면 이제 포스트 온라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과 초고속 인터넷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용되는 어떤 단계에서 생각했던 온라인 환경이랑은 정말 다른 전제의 조건 속에서 포스트 온라인이 이제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논의를 제가 여기서 했어요. 근데 그때 포스트 온라인에 제가 개념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은, 온라인에 처음 사용될 때 우리가 가졌던 되게 유토피아적인 전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어떤 대화들, 그리고 가상의, 그러니까 버추얼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깊은,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전망과, 또 낙관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포스트 온라인 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갈등과, 그리고 의견의 어떤 충돌들과, 그리고 그 의견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노출되면서 오히려 당파성이 강해지거나 내지는 여론이 조작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어떤 그 신념이나 어떤 생각이 계속 확증 편향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되게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익명의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 온라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 에코룸에서 그 반향실에서 계속 그 반복되는 것 같은 자기 소위 의견이나 입장에 그 공기방울 같은 버블에 갇히는 것 같은 엘라이 베리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 고안해낸 용어로 하자면 필터 버블 안에 갇히는 것 같은 식의 상황들, 그게 이제 포스트 온라인 조건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작품을 우연찮게 그 발견한 작품인데, 이 작품, 이 도판을 보시면 니코스 나브리디스라고 하는 그리스 작가고요. 이 작가는 사실은 90년대에 이런 작업을 했는데 2017년 카셀 도큐멘타에 작품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카셀 도큐멘타 2017년 버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주제가 그리스하고 독일을 연결하는 식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로부터 배우자라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주제가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배우자 이런 뜻보다는 그때 그리스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뭐 탈퇴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그리스는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제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들을 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카셀 도큐멘타 감독이 그리스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고, 그래서 그리스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이제 카셀 도큐멘타에서도 전시를 했고, 그때 니코스 나브리티스 작품은 그리스 현대미술관의 작품이 와서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보면 영상 작업이었는데 퍼포머들이 거대한 그 풍선을 써요. 풍선을 쓰고 서로가 그 풍선을 부풀려서 그 풍선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 그 풍선을 낀 채, 서로가 그 풍선을 낀 채 그 서로 만나려고 하고 껴안으려고 하고 그러는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었거든요. 영상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게 바로 포스트 온라인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서로가 굉장히 긴밀하고 또 굉장히 그 내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 같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환경이 있지만, 결국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가 그 버블 안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왜냐면 가까이 하면 이 풍선의 밀도가 높아지고 팽창할 거고 터질 거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작품을, 니코스의 작품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포스트 온라인 조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갖는 건 아닌가, 그걸 시각화한다면 이런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면 사용할수록 자신의 삶이든 입장이든 생각이든이 노출되게 되고, 그 노출된 것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공론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공격받거나 또 얘기되거나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것이 모든 특정 누군가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개인들이, 인디비주얼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 인디비주얼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긴장도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양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밀도 높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긴장도 때문에 터져나갈 것 같은,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그 많이 얘기하게 되고 많이 쓰게 된 게 온라인이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이번 학기 내내 16주를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녹화를 해서 강의한 게 있고 또 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강의 맡은 과목마다 학생 수가 좀 다르지만 어떤 과목은 정말로 7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어요. 줌으로. 안 되지 않더라고요. 돼요.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위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앞서 말했던 90년대 처음으로 인터넷을 쓰게 됐을 때의 온라인,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스마트폰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된 상황에서의 그런 포스트 온라인 조건들하고 또 다른 온라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나누면 저는 세 번째 온라인 생태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한가운데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뭐 예견하든 아니면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 지내고 있든 간에 말 그대로 세 번째 온라인 환경 속에서 완전히 다른 교육법이라든가 사고법이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해지는 감각이 사실 이 부분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 소위 온라인은 오롯이 시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각성이 어떤 시각성이냐면 직접적 시각성이 아니라 매개된 시각성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이 어떤 그 소위 이런 그 QLED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디바이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저도 쓰기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거나 내지는 코딩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 어떤 툴을 쓰듯이 쓰는 이 상황들 속에서의 온라인인 거죠. 근데 이 온라인이 시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는 법을 직관적으로 터득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인터페이스가 좋아진 시대. 그래서 자기가 이 시각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각성이 만들어지거나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경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상황 속에 시각성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미술과 연결시키면 새로운 원근법의 시대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술을 하시고 이제 또 특히 미술에서도 특히 평면 작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중시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인식론적 모델을 갖고 왔어요. 현재까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림자였죠. 회화의 출발은 어떤 존재가 실존하고 그 실존의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실존이 물리적으로 있으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빛과 그림자의 그림자를 따라 그리는 데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다 예를 들면 형태감을 부여하고 사실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세계를 고스란히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화가의 욕망이 추구했던 거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그림자 모델에서 거울 모델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거울 모델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그 유명한 회화론을 쓴 알베르티에 의해서 회화는 창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론적 모델이 제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화가 세계를 비추는 완벽하게 비추는데 좌우가 바뀐 거울의 형상이 아니라 원근법적인 체계를 잘 발명해내면서 브루넬레스키의 투시도법으로 예를 들면 3차원 입체 공간이 2차원 평면 공간에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식으로 되면서 세계에 대해서 알베르티가 정의한 거는 세계 회화는 세상으로 난 창문이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내거나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세계 자체처럼 인식하게 되는.
창문 모델이 세 번째인데 그에 대해서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영국의 여러분 문화 비평가였고 미술 비평가였던 존 버거, 우리 한국어 번역어로는 존 버거라고 하고 발음을 존 버저라고 하는 이 존 버거 내지는 존 버저의 모델은 이 자본주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회화는 이제 더 이상 창문이 아니라 회화는 일종의 금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간을 담은, 그러니까 온근법적인 그림들이 아니면 꼭 온근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벽에 붙어 있는 금고다, 존 버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회화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이 됐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미술에서는 상품 시장에서의 그 거래로서의 작품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 비판처럼 존 버저는 회화가 그렇게 아트 마켓을 통해서 거래되는 가장 그 고가의 그렇지만 용이한 어떤 그 이미지로서 벽에 걸린 금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이거는 박진희 작가의 사진 작업이고 제가 이제 그 군하연 대표가 했던 그 갤러리를 통해서 제가 직접 정말 작품이 좋아서 산 것이고, 이참에 제가 이렇게 전 작품의 이미지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제 거실에 걸려 있는 작품이고요. 이 영상에 비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이지만 그래도 평문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존 버저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 진도 팽목항을 찍고 그 위에 이제 박진희 작가가 그 어떤 사진적 그 이미지 위에 실제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한 그 자수 행위를 가한 작품을 벽에 걸어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작품을 샀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이거나 자본 교환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거나 감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공간은 제가 2차원 평면 속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회화의 어떤 지난번에 이제 베로니카의 수건도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서양미술사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심과 목적이 있지만 미술이 뭐 또 예를 들면 회화가 어떻게 시대와 시대적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거나 그 세계관이 담겨 있거나 그 세계관 속에 녹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너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가까이 하는 게 위험한, 서로에게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에서 작가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와 또 어떤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서 다른 식의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에는 되게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구독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나 뭐 좋아요나 이런 거랑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비디오를 봐주시고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